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역사의 종말 그리고 트러스트 같은 책으로 널리 알려진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6년 전 냈던 저서에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반론이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체제보다 정부가 키를 잡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취했던 우한과 후베이성 봉쇄라는 극약 처방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후쿠야마 교수는 기고글을 통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치 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정당과 지도자를 신뢰하는가라고 합니다. 시민은 자신들의 정부가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5년 전 자신의 저서인 트러스트에서는 신뢰가 부족한 사회로 평가절하했던 한국을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다라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한 것일까요? 트러스트의 개정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도권 고지전, 오늘은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죠. 서울 영등포 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이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영등포 을 같은 경우는 여야 전적이 4대 4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하고 또 총선의 전체 판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먼저 기나긴 야인 생활을 끝내고 20년 만에 영등포에 돌아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자, 1996년이었던가요? 32세, 정말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도 영등포였죠? 네, 영등포 을구였습니다. 네. 지금 출마한 곳이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건데 뭐 다른 곳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셨고요? 사실은 뭐 정치와 선거를 다시 이렇게 나온 건데 살고 이렇게 지내기는 계속이기 때문에 정치에 다시 돌아왔다는 건 맞는데 사실은 동네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기 좀 어렵고요. 네네. 그래서 당이나 또는 정치하는 이렇게 가까운 의원이나 선배들 가운데 딴 지역을 권했던 경우가 한두 번 있긴 한데 네. 저는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면 정치를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저로서는 선택을 했죠. 네. 자, 1996년 32의 정말 약관의 나이에 처음 이제 국회로 입성을 하셨는데 당시 이겼던 후보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나세요? 기억은 나죠. 네. 제가 원래 처음 출마했을 때는 나홍배 전 부총리시죠. 네네. 그분하고 선거를 했다가 한 200표 떨어졌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될 때는 최불암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 탤런트로 유명한 최불암. 그때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하셨었거든요. 네. 최영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셨죠, 당시에. 그렇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 봐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거의 20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이 그 전과 많이 좀 달라졌는지 또 뭐 아직도 알아보고 많이 반겨들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뭐 변하고 이제 또 새로 이사 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또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또 아시고 또 요새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제가 30대 때 50이었고 60이었던 분들이 지금 뭐 70, 80이 돼서 다 건강한 분들이 많아서 네. 반갑게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현역 의원과의 경선을 거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선을 치룰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친숙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제가 뭐 야인 생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계속 그래도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왔던 한국 정치의 모습, 네,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크게 보면 그래도 정치가 조금씩 발전을 해온 거죠. 네. 권위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긴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가파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대결이 가파랐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해 보면 조금 정치의 스케일이 조금 작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솔직히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네. 그때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조금 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죄송하지만 좀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면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작아졌다. 작아졌다 또는 네. 잘아졌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거나 생각이 네. 다르고 또는 당이 달라도 이렇게 대립하고 또 네. 논쟁하고 할 때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툭 이렇게 좀 놓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여백이 있는 것이 정치일 텐데 네네. 그런 점에서는 너무 강팍하다고 할까요? 사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쪼잔해졌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면 약간 좀 큰 뜻을 품고서는 뭐 이렇게 뭐 타협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이제 세세하게 싸우고 조금 전혀 타협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좀 쪼잔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아니 이제 들립니다. 정치 노선을 갖고서는 사실 치열하게 싸워야죠. 네.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조금 여백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 양보하거나 통 크게 갈 때는 또 그렇게 가는 맛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그런 여백이 너무 없어졌다는 느낌인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영등포를 1등포로 만들겠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등포에 네. 계속 뭐 거주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영등포 을이 신길, 뭐 대림 그리고 여의도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대림 거죠. 여의도인데 네. 제가 1등포라는 건 뭐 흔히 우리가 가진 1등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동시에 국가 비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포용 국가의 어떤 1등 포용 공동체로서 최고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이제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봐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지역을 나눠보면 신길동은 새로운 아파트나 유입 인구가 많아서 교육과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고요. 네.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뭐 가령 혁신교육센터 등등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대방천 복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욕구가 더 강하고 또 실제로 필요해서 거기는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한 벤처 창업센터의 유치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역세권 개발 등 이런 어떤 개발 수요가 있고요. 여의도는 상대적으로 고품격 주거로서의 어떤 외관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정책과의 충돌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안전 위주의 프레임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략 이렇게 큰 세 가지 차별성을 권역별로 보면서 각각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성격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신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새로운 젊은 부부나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을 텐데 대림 같은 경우는 교포분들도 많이 사시고 또 이렇게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부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2018년 7월이었나요? 그때 여의도 개발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 뭐 집값이 막 뛰고 그러니까는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서울시장님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실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때의 접근 방법이 조금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설픈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설펐다. 약간 조금 덜 현명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로서의 재개발 이슈를 크게 이슈로 만들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보면 그 여의도 안에 5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등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일종의 공론과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시와 중앙정부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이해를 구해가는 과정을 여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잘 조화시키면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때는 너무 큰 대형 이슈로 접근이 돼서 확 올랐다가 거기서 확 꺼트리는 식으로 됐던 좀 충격과 역충격의 부작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저거는 조금 저렇게 접근하면 조금 좀 그런데 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후보님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법인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잖아요. 여의도 같은 경우가 전체를 가령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당연히 일종의 부동산 호재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나 전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 이거 큰 문제가 되네 해서 결국은 끄고 누르는 방식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접근하면 동일한 문제가 결국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흔히 우리가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욕망의 논리나 어떤 자산 가치로 접근하는 거 외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절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명료하게 잘 설득하고 이렇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부터 입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또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과 단계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하나 이제 같이 주민들의 말씀도 듣고 공론화도 하고 중앙정부나 시와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위주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입구를 적절하게 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접근 방법과 좀 다른 접근 방법이 될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접근 방법과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개발이다, 신축 아파트, 멋진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주기보다 이게 워낙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이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이렇게 풀어내야죠. 네. 자, 지금 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포용 캠프라고 선거 캠프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까도 지금 뭐 대림, 신길, 그 여의도 이 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영등포 을이고 그래서 이제 뭐 화합과 포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페이스북으로 새벽 편지를 올리고 계신다고요. 매일매일. 직접 올리시는 거죠? 제가 직접 쓰고요. 네. 아까 이제 포용 캠프 말씀하신 거는 저는 국가 비전으로 포용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포용 국가라는 비전을 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당내의 세력과 그다음에 가급적 지역에서도 정파와 당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고요. 네. 새벽 편지는 이제 이번 선거운동이 아시다시피 전통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SNS나 이런 비대면적 방법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방법의 하나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그날의 일상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조금 소프트한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 이야기 이런 것보다 약간은 뭔가 이렇게 공유하고 정책도 공감하는. 담을 수 있는데요. 네네. 정책을 너무 딱딱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실마리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풀고 다니면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뭐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당선이 만약에 되시면은 21대 국회, 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비교적 좀 젊은 나이 정치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저희 동년배들도 많지 않았고 또 그 시절이 정권 교체나 이런 것들이 절박한 민주반민주의 시대여서 제가 상대적으로 당내 정치나 정무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도 이제 다른 훈련이 비교적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동년배나 심지어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 분들도 이제 정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정책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직전에 맡았던 당직도 민주연구원장으로 주로 이제 정책이나 비전을 당내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이제 당선이 되면 3선이 50대 중반에 3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전적으로 정책에 전념하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실제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나는 어떤 의정 활동의 중심을 그야말로 정책에 두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중진 의원이 되시니까 이제는 또 정책에 전념을 하는 상임위원장도 하실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무보다는 정책 쪽에 좀 더 전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을 출사표를 던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영등포 을에 출마한 경쟁자십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찬 후보님, 영등포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민석 후보께서도 영등포 계속 거절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내가 누구보다 가장 영등포를 잘 안다라고 자평을 하신 이유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영등포에 대한 그 애정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한 그런 발언이었고요. 네. 일단 저는 그 영등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고요. 그리고 청년 시절, 중년,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5년간을 영등포를 떠나지 않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영등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열정과 애정이 있다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저야말로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쪽에서 직장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MBC라는 언론사, MBC가 네네. 그 여의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MBC라는 언론사에서 27년간 방송 기자 생활, 앵커 생활을 해왔고요. 그래서 영등포의 공기를 함께 영등포 주민들과 정서를 함께 하면서 지내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암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제 MBC가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또 직장도 여의도였고 토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거의 반세기를 영등포에서 보내신 건데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어떤 점이 필요하다 주민으로서도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그 영등포의 많은 주민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영등포, 특히 영등포 을 선거구, 네. 영등포 을 선거구는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영등포 을 선거구의 경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점은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 지금 우리 영등포 의선거구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등포가 이렇게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신길 같은 경우는 뉴타운도 생기고 또 여의도도 증권가로 뭐 계속 발전을 해왔고 변화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제자리에 있었다. 더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신길동 같은 경우 뉴타운 아파트촌이 건설돼 오고는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그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지금 마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 발전에 머물렀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외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선망받는 그런 도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나 여의도 내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의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다. 노후된 아파트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면서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또 주차난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아파트 안전에도 심각한 하자가 생기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정도로 지금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김민석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재건축 이야기를 조금 해봤었거든요. 예. 자, 2018년 7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등포 여의도였죠. 사실은 여의도 그리고 용산 지역 개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아파트값이 확 오르는 바람에 또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재건축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예, 재건축을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일환에서 다시 말해서 집값을 잡겠다면서 지금 여의도 재건축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재건축 문제는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콸콸 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고 그리고 벽에 지금 심각할 정도의 금이 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여의도 주민들이 지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러다가 정말 끔찍한 대형 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공포감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 재건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의도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한 분의 힘으로 되긴 좀 힘들잖아요. 시장,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도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고. 자, 지금 어쨌든 정당이 다른데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실 생각이신가요? 그동안 사실 그 지역 정치인들이 이 여의도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서긴 나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합의도 이끌어내셔야 될 텐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네. 마을 여의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돼 있는 만큼 충분히 서울시나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이 달라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첨언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여도 없고 좌도 없습니다. 여도 없고 야도 없고요. 그다음에 좌우 이념 역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로지 그 지역 주민들의 행복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만을 우리가 절대 명제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추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 서울시도 이 같은 저의 입장을 호소력 있게 설파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재건축 추진 또 이거 말고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영등포의 가장 큰 현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영등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열악한 교육 환경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영등포에서 서울대학을 단 한 명도 가지 못할 정도로 진학률도 저조했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젊은 학부모들 20대, 30대, 40대에 이르는 젊은 층 인구들이 몇 명이 빠져나간 줄 아십니까? 몇 명인가요?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9,600명입니다. 오. 왜 이렇게 빠져나갔겠습니까? 바로 그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이거든요. 네. 영등포의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동으로 가거나 인접한 동작구로 가는 네.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등포 교육 엑소더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는가 정말 많은 시간 고민을 해왔는데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대안이 바로 혁신교육타운이라는 겁니다. 이 혁신교육타운이라는 건 한마디로 교육 쇼핑몰이다, 교육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교육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듯이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혁신 교육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교육 공약입니다. 네. 교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또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자, 지금 후보님의 총선 슬로건이 기본과 상식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과 상식 어찌 보면 그 좀 딱딱하고 평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본이 시작이고 기본이 끝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특별함과 화려함도 그 의미가 있고 기본이 없는 화려함 그리고 상식이 없는 그러한 특별함은 오래 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사상 누각이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공정과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는 있지만 사실 말의 성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기본과 상식을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정말 중국발 비행기만 철저하게 막았어도 다시 말해서 초기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칙 그리고 상식적인 조치만 취했어도 이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 상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정현 무소속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단일화 참 지금 저희 영등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후보 두 분이 나와서 지금 김민석 후보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선거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인데요. 단일화 작업
당연히 해야죠. 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그 지난 1년간 영등포 을 선거구에서 우리 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당원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무더운 뙤약볕 아래에서 그리고 엄동설한 추운 초겨울 날씨에도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그리고 조국 퇴진 집회 정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우리 당원들과 동고동락을 해왔고요. 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소속 후보로 나와 있는 이정현 후보 저희들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광화문에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을 때 과연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코앞에 두고 전혀 연고도 없는 그리고 활동한 바도 없는 그러한 지역구에 와서 출마를 하겠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저희 당원분들 가운데에서는 이건 다 죽자는 것이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일화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짧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어떤 자리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어떤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과 상식을 우리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비상식과 그리고 기본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혁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뭐 내세우시는 총선 슬로건이잖아요. 기본과 상식. 네네. 네, 이것에 걸맞는 그런 의원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을의 출사표를 던진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적 확진자 수도 19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어서 지금 중국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는데 가장 지금 심각한 곳이 뉴욕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뉴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포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네. 허용한 병원이 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뉴욕이 거의 네. 환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병원입니다. 모든 병원은 아니고요. 네네. 의료진의 안전, 환자의 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침을 비공식적으로 내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의료진이 양손으로 올라가서 눌러야 그렇죠. 되잖아요, 신체를. 네. 이때 감염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 환자를 살려내더라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금 사실 더 심각한 게 이 문제죠.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환자는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병원 측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비공식적으로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정지라고 하니까 일단 심장 박동이 네. 정지가 된 네네. 그런 이제 환자의 경우긴 한데 참 비참하네요. 그렇죠. 네, 어쩌다 비참하다. 뉴욕이 그러게 이렇게 말이에요.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 금융의 심장, 네. 잠이 들지 않는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요. 곳인데, 자 코로나19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왠지 유별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지침이 바뀌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약간씩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에서 네. 모든 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는 시나리오를 예견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당국은 일반인들은 착용 안 해도 된다. 계속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의료진만 하면 된다. 환자나. 근데 지금 미국 코로나19 환자의 25%가 살펴봤더니 무증상 감염자인 것으로 파악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무증상일 때 내가 뭐 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건데 앤서니 파우치 그 국립 알레르기 네네.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마스크를 충분하게 확보하게 되면 사용 권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대중들에게도 착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유럽도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독일 동부의 도시 예나시가 마트와 대중교통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도 지금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려졌고요. 체코는 19일부터 이미 의무화해서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WHO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이게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유용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게 기존 입장이었잖아요. 이걸 네네.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WH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유럽에서 의료진용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그게 없어질까 봐 약간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무증상을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HO가 아직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감염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WHO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신뢰도가 네. 많이 떨어졌죠. 뭐 마스크 그냥 조금 약간 극성맞게 우리가 너무 마스크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병이나 이런 것은 네. 조금은 우리가 좀 과잉대응할 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좀 네네. 강경하게 할 그렇습니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각국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네. 뭐 어떤 걸 사재기해 놓냐 뭐 이런 걸 보고서는 아, 이 네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구나 그렇죠. 라고 프랑스의 와인이라든지 네. 치즈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미의 파나마가요. 네. 지금 성별 격리를 포함한 엄격한 격리 정책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일부터 15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2시간밖에는 외출하지 못한다 이런 네네. 방침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월수금만 외출을 할 수 있고 네. 남성은 화목토만 외출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이고, 2시간씩 제한이 뭐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제, 나가면 이부제? 네. 이부제로서 성별 격리를 해서 이걸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 같은 날 동시 외출은 절대 안 되고 이게 왜요? 이제 격리를 하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요일은 무조건 외출이 금지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끝자리가 07사인 사람은 월요일에 외출이 허가돼. 우리 마스크 요일제처럼 이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185 뭐 이런 분은 화요일에 외출이 가능하고 약간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네네. 요일별 외출제를 지금 도입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가 애완견을 산보시킬 수 있는 시간을 오후 8시에서 9시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네네. 거센 항의를 받고 곧바로 취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의 의견은 이렇게 애완견 산보 시간을 제한해서 산보를 못하게 되면 그 강아지의 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해서 집안 내 감염 뭐 위생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애완견 산책을 유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왜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또 못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벨라루스가 좀 독특한데요. 방역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에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최근에 자기가 직접 하키 선수로 뛰면서 스포츠 경기 활동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축구 리그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키 선수로 나섰으니까 경기장의 차가운 공기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에 경기장에 모인 군중이 오히려 안전하다 뭐 이런 이상한 더운 거 주장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올라갈수록 안 좋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리고 보드카를 마시고 사우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바이러스 퇴치법이다. 이렇게 피과학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지금 방역 기분만 대책을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럼 과연 벨라루스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냥 집단 면역 방식을 택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방역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저위험군 인구 60% 이상이 면역성을 가져서 감염성의 확산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집단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체를 보유했다거나 예방 백신을 맞은 집단 구성원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생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바이러스 종식이 아니라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인데요.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이 그냥 평상 생활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국경도 열려 있고 수업도 계속 정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식당에 가봐도 사람들도 많고 다만 500명 이상의 집회만 지금 금지가 돼 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스웨덴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라고 BBC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스웨덴의 기업 문화가 워낙 원격 근무를 재택근무를 아주 장려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확산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스톡홀름 직장인 중에 절반이 이미 원격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런 게 퍼져 있는 사회 문화도 있고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여서 유럽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대요. 왜 조부모와 한 3대가 같이 사는 네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가 지금 맞아요. 문제가 됐는데 이 스웨덴은 18세에서 19세가 되면 대부분 독립을 한다니다. 근데 유럽 평균이 26세의 독립이래요. 오, 그럼 진짜 네, 빨리 진짜 독립을 빠르잖아요. 하는 거네요. 그래서 대가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 스웨덴으로 이민을 갈까? 감염이 18세가 되면 적다고 내보낼 수 합니다. 있는 거잖아요, 아들들을. 그런데 이제 스웨덴 국민성이 원래부터 공공장소에서 가까이 붙어 앉는다거나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사회적 거리가 이미 좀 넓게 유지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에 국민 스스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레벤 스웨덴 총리가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네,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네,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웨덴 갔을 때 네. 생각해보니까 막 몰려다니고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네. 다녔던 생각이 좀 나는데 18세 되면은 내보낼 수 있다. 같은데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짤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별로 없어서 아베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1년 연기를 전격적으로 하면서 네. 약간 불확실성이 줄었고요. 전국 일제 휴교 요청을 등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책을 예전보다 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회복이 조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1%까지 떨어졌다가 네. 48, 49%대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수습이 언제 되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게 잘 되고 네. 내년 올림픽도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서 자민당 내에서 사연임을 다시 추진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 9월에 3연임으로 임기가 맞아요. 워낙 끝나야 되잖아요. 네, 자민당 당규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아베 총리를 대체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나가다 보면 아베 총리 사연임도 내년에 가능할 수 올림픽을 있다. 끝내자마자 네. 사실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봅시다. 왜 한숨이 나올까요? 네. 네. 아베 총리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준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드 클래스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서울타임스에 잠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재외국민 절반가량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그래서 독일과 캐나다의 일부 교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산적재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다 뉴스를 보시고 접하셨겠지만은 원래는 한 17만 명 가까이가 등록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8만 명 넘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정확히 약 50%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나머지 50%는 그 투표 이 선거 네네. 업무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재외 선거 업무 자체가 중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사실 잘 까먹기도 해요. 우리가 선거 때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1966년부터 네네. 72년까지 서독에 이제 나가 있던 광부나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그 베트남이죠. 네네. 월남이라고 했죠. 그 네네. 월남에 파병됐던 군인들 상대로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신 때문에 멈춰진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지역적으로 딱
두 나라만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서독하고 예, 베트남. 지금하고는 아주 상황이 다른 아주 음. 제한적이지만 가능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이게 재개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2012년 그 19대 총선이죠. 네네. 그때부터 됐는데요. 그 전에 200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판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 예, 그 이후에 2009년에 법이 바뀌었고요. 네네. 2012년에 이제 다시 한번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012년부터 사실은 이제 적용이 된 건데, 그렇죠.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뭐 그럴 것도 같아요. 정말로 이제 투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이게 예. 참정권 문제니까요. 네네. 이게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교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민이라는 것이 그 우리 국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이라던가 음. 아니면 장기 출장이라던가 뭐 제외 예, 공간에 영주권자라던가 있는 이런 분들? 분들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가 특별히 이제 선관위죠. 중앙선관위가 해보지도 않고 왜 벌써 이렇게 포기를 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총선 전에 뭐가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이제 네. 그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요.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앞으로 30일 이내에 적법 요건이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예, 근데 30일이라는 것이 사실 그 4.15 총선을 넘어가는 기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적법 요건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부적법 각하해가지고 네네.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한 네, 이야기 한 맞아요. 적이 예, 있었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 어떤 그 첫 단계를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만한 문제인 것이냐 아니냐. 예,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네. 그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습니다. 네네. 이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중지하는 예. 공권력. 그리고 오늘 그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은 그로 인해서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냐를 따지는 자기 관련성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분들 본인들이 침해를 받았으니까요. 못하게 됐으니까요. 본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를 예,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성. 현재 침해를 받았냐? 네. 네, 현재 받았죠. 현재네요. 네. 예, 받았습니다. 그 직접성이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직접 받았냐는 거죠. 예, 예. 예, 받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적법 요건은 다 있어 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이 와중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또 반대쪽에선 그렇게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은 꽤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전에는 당연히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총선 이후에 뭐 6개월 뒤, 1년 뒤에도 이 사건은 판단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이분들의 지금 참정권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그런 내용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분들이 그때 그 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뭐 다시 총선이 열리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았냐는 것이고 특별히 문제를 삼고 계신 그 어떤 포인트가 우편 투표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라면은 우편 투표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편 투표가 법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 사실이라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우편 투표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꽤 큰 변화인데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에는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제가 오늘 찾아보면서 이제 본 것인데요. 이게 투표 용지를 갖다가 발급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 기계가 이제 각 재외 선거 사무소에 다 이제 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투표 용지가
인쇄가 안 됐을 때는 네네. 그 빈 종이에다가 손으로 적어서도 유효하게 됩니다. 몰랐던 건데요. 예,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손으로 적어도 된다는 것은 오히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투표 용지를 그 출력하는 기계가 고장 날 거는 오히려 예상해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국내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공관에서 네네. 예, 개표가 발표를 하고.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러 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헌법 불합치라든가 아니면 여하튼 오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공직선거법은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참정권이란 문제는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네. 사실 중앙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재지변 또 그에 준하는 그런 사태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사무를 갖다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든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뭐 우편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사실 요번에 이제 천재지변인데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투표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분들께서 제기하신 헌법소원 뭐 여기서 투표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굉장히 소중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냉철이네 긍정님, 네, 만우절로 들어가신다고 농담 재밌었고요. 소연 아빠님, 사랑한다고 만우절에 부인께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의 응징을 기다리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